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중개 너댓 건만 성사돼도 웬만한 직장이 연봉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불만에 정부가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섰지만 이 중개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과연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최근 집값 많이 오르고 있다, 전셋값도 오른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집값, 전셋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역설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 개편을 위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장과 또 중개업자 사이에서도 좀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약 5년이 흐르는 가운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5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중위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은 지금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평균 가격으로 하면 11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억이 넘었는데요. 네. 이 10억이 넘었다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9억 이상인 경우에는 0.9% 하에서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0.9%를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죠.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많은 지금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좀 이전한다든지 할 경우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커지는 상태로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래도 좀 많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개사 분들도 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은데 정부 규제로 인해서 거래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준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직접 거래 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떼부자가 된다지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정부만 사실 정책 실패로 인해서 세수만 증가하는 그런 양상에서 지금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지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쨌든 현실에 맞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부담 그리고 중개사에게 적절한 보수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정부의 책임 하에서 뭔가 균형을 잡을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가 늘어났고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 절벽이라든지 거래가 또 줄어든 부분들은 또 중개사 분들한테는 또 다른 수익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차가 좀 상당히 좀 첨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집값이 오름에 따라 비례해서 이제 퍼센테이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공감대가 몇 해 전부터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사회적 합의 또는 어떤 그런 동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중개협회라든가 아니면 중개사분들도 약간 볼멘 소리를 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게 그렇죠. 이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진 것은 이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부담스러워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사실 뭐 중개사분들이 집값을 올린 건 아니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이런 것들도 올랐는데 엄하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개사들만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 어떤 그런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고 이제 몰아붙이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역설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뭐 조정이라든가 정책의 변화라든가 뭐 어떤 수수료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것은 이제 정부 주도로 또 이전에 부동산 정책들 아니면은 부동산 규제를 갖다가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들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중개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깊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 책임이다라는 거는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현실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르는 이 중개 수수료가 높아진 것 자체는 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개 수수료율이 예. 이제 거래 금액대별로 구간별로 차등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가 구간인 경우에는 요율도 있지만 네네. 그 금액 상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캡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5천만 원짜리 원룸을 하나 계약하게 되면은 뭐 비율은 얼마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금액상은 20몇만 원 이런 식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금액으로 갈수록 상한은 없는 거죠. 네네. 각자 협의하라는 식으로. 자, 그렇게 된다면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 시점의 현황에는 적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래 대상에 되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놔둬야 되느냐가 있는데 예. 사실 이거 정부 개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입해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중개사분들의 예. 이 요율이 그 지자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바꿔줘야 하는데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위치들의 분들은 연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한 번 더 자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들과 척을 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중개수수료율을 고친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도록 고친다는 얘기니까 해당 지역의 중개사 협회나 이런 현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 단계나 이런 쪽에서 건드리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한다면은 그 아래 단계에서 적용할 때도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정부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때문에 중앙이 개입하는 것 자체는 지금 저희가 뭐 비난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정부가 이 중개 수수료 개편 뭐 토론회도 온라인으로 열고 하면서 이 3가지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1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3하는 중개사에게 유리하고 나름대로 이제 절충안이 2안이어서 2안이 좀 유력하다라는 두 번째 방안이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안의 핵심은 뭐 그런 거죠. 6억 원 이하의 가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 이제 12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뭐 소위 말하는 뭐 절반으로 낮추는 뭐 아주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안이 역시 그래도 절충점을 찾은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개정안이 지금 많이 이제 마련돼 가지고 논의가 된 지가 벌써 굉장히 꽤 시간이 흘렀죠. 6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 국토연구원에서도 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면 6억 원 미만의 경우에 이제 거래가 뭐 가장 뭐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편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다시 이제 정해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집을 좀 사고 팔거나 혹은 전세를 주거나 얻는 상황에서 이 우리가 일명 우리 복비라고 하는 중개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달라진 느낌을 아마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별로 못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9억 이상이 현재로서는 이제 0.9%인데 0.9% 이하에서 이제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개편안에 보면은 이제 구간을 12억이나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한 0.7% 정도로 그리고 뭔가 이 감소시키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볼 때 어떤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집값이 10억이 넘거나 이렇게 9억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도 네. 0.9%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최대치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래에서는 오히려 중개사들이 지금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0.5% 일반적인 어떤 거래 수수료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중개 수수료를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 수수료 요율도 중요하지만 수수료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나 협의를 지금 사실은 중개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어떤 게시를만 해놓고 사실은 직접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0.7%로 기존의 9억 이상의 0.9%를 낮추는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낮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나 많은 국민들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큽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체감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대체적으로 6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중개 수수료 변동이 없는 방안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6억 원 미만 주택이 전체 매매 거래의 뭐 86%니까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과연 개편이 돼도 시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개편이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보십니까? 예,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렇죠.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요율대로 다 받는 중개사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배짱을 튕기면서 한다 그러면은 난 당신하고 거래 안 할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율은 다 최대치, 맥시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협의 가능한 어떤 그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뭐 글쎄 뭐 0.4가 아니라 0.5, 0.6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협상력에 따라서 중개사의 협상력 아니면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협상력에 따라서 각각의 다르게 하는데 어떤 이제 기준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즈음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최근에 이제 집값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이제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어떤 비용이라는 것이 매매가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각각에 관련된 취등록 비용이라든가 뭐 세금 그리고 뭐 관련된 뭐 무슨 어떤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주택을 매매를 해서 내가 그것이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내가 실거주 목적이든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붙는 어떤 그런 세금성 또는 아니면 비용으로 붙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상당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어떤 그런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차제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는 것이 나름대로는 시점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게 개편이 돼도요 소비자들은 그래도 비싸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긴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사실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 0.6, 0.4, 0.9 뭐 이런 숫자들은 요율이잖아요. 네네. 요율인데 범위란 말, 그러니까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해라, 그 안에서 정해라는 얘기인데 왜 숫자를 딱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최대치라는 거를 뒀을까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인 부동산 물건은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이 중개를 하는데 품을 더 많이 파셔야 되는 물건들도 있고 뭐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물건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품이 덜 들어가니까 그 수수료를 좀 낮춰서.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0.9% 안 하고 0.6을 그냥 먼저 말씀하십니다. 중개사분들이. 아, 먼저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 0.9%라고 하면은 0.6이면은 뭐 600만 원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중개사분이 먼저 말씀을 건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중개 수수료 시세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0.6 정도로 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물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도 되죠. 근데 이제 물건을 내놓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니고 좀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더 주는 게 또 상식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매입하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중개사분들한테 이거 좀 빼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0.6%에서 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금방 거래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는 뭐 중개 수수료 얼마, 뭐 건물은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하는 것도 사실 시장 경제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캡을 씌우는 것처럼 최대치를 뒀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지금 요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고가 주택, 그러니까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왜 비싼 집이 수수료가 더 높아야 되지? 어차피 서류 쓰고 집 보러 가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할 텐데 서비스의 질이 뭐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비싼 집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될까에 대한 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런 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아마 중개 수수료 요율 부분은 그동안의 중개 요율을 갖다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주로 이제 많이 거래되는 그런 분야라든지 좀 또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구간별로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동안에 지금 뭐 2014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에서 또 부동산 시장이 가격 변동이 최근에 어떤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자체는 크게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요율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소비자들 혹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비한 내가 대응하는 어떤 적절한 중개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좀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개 서비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가 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사고 난 뒤 계속 올라야만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동기가 되는데 만일에 사고 난 뒤에 주택 가격이 내린다면 나는 굉장히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정책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전망이나 상세한 설명도 해주고 또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택을 파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출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서비스와의 연계 부분들을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말한 전문 서비스 부분의 제공이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중개 서비스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가 주택과 관련해서도 지금 9억 원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따지고 본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느 정도 9억 원 부분이 이제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지금 기준 자체가 현실은 도무지 지금 맞지 않는 아까 제가 중위 가격하고 평균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수수료율 자체가 여러 가지 대상물의 가격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조정할 전체적 균형을 맞춰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고가 주택의 기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이해관계자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좀 이루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이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얻거나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가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해서 또 각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금 보증
그 부담을 갖다가 짓게 하는 만드는 네.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중개사는 중개사대로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나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들을 부담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사실 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어떤 가격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국민권익위원회나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의 어떤 자료 등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훅 들어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율 체계로의 변화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제가 볼 때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소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하기도 하지만 뭐 중개사분들도 국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또 중간에 어떤 절충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싼 집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비율을 더 높여서까지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정률제,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딱 정액제로 요금을 딱 못 박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액제를 하면 다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정액제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것을 약간 좀 믹스하는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율하고 액을요? 정액을?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구간값에는 정액제로 하고 어떤 구간값에는 정률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딱 모든 것들의 구간들을 정액제로 해버리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내가 만족해. 그것이 뭐 소비자 입장이 됐든 중개사 입장이 됐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불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인류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또 그거 역시도 논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률제, 정액제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고 앞서 우리 그 주성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얘기들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된 그 그렇죠. 해묵은 어떤 기준값이라서 이거 분명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점을 올려버리면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세금 조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그 금융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 주택에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정부가 쉽게 올리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뭐 사회적 공감대는 이게 뭐 지금 뭐 중위 가격 얘기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은 이게 뭐 현실감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과표가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 중개사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이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뭐 불만들도 같이 모두 다 뭐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않고 불만을 갖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또 연구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은 표준화가 좀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 어떤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주택, 이제 그 대상 매물이 표준화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그 공인중개사 분들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분들이 사무실을 낼 때 비싼 지역에 사무실을 내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쌀 거니까요. 그렇겠죠. 싼 데 가면은 싸게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비싼 지역이든 뭐 이쪽 지역이든 이제 뭐 예를 들면 거래 금액별로 정액을 했을 때 그게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지역은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이런 지역에서 뭐 거래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요 금액을 받으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도 물론 장점이 큽니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섣불리 빨리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두 분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이라는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좀 높여야 된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 같은 경우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고 평균 가격도 11억 원이 넘은 상황이라면 시장이 그만큼 달라졌다면 이 기준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고가주택 기준은 종부세 기준하고 연계를 해서 거의 같거든요. 내용 들어가는 거 보면. 종부세 지금 비율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바꾼다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보면은 금액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 얘기를 조금 해서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때가 딱 종부세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자, 그때 처음 제시됐던 것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매매 가격, 즉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변두리 같은 경우에 그 중심지가 아니고 네네. 만약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몇 개 가져서 종부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평대 아파트 3채, 4채 정도 가져야 그걸 넘어갔습니다. 아, 종부세 기준에 들어가는 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3채, 4채, 그러니까 이제 평수도 국민평형으로 얘기했을 30평 때, 정도로. 네네.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한 채 가격들이 지금 매매 시세로는 대부분 다 10억 넘어갔죠. 자, 그럼 이제 초창기에 종부세가 도입됐던 그 원래 목적에 비추어서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온다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물량을 보유했더라도 네네. 같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렇겠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금액 선을 뭐 12억이든 15억이든 높이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야지 네네네. 초기 제도의 목적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서울 외곽 지역에서 집을 한 3채 정도 살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종부세 기준이 돼야 된다. 뭐 그 정도의 말씀이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높아져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근데 사실 앞서 지난해나 뭐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왜 금융규제에 대한 한 걸 하면서 15억 원을 왜 초고가 아파트라고 그렇죠. 규정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출을 아예 못하게 하는 네. 뭐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고가는 9억 원, 뭐 초고가는 15억 원인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초고가라는 기준을 정부가 이제 대책 발표를 하면서 설정을 했는데 네네. 그 부분은 뭐 법정화된 공식적인 그 기준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고요. 네네. 정부가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정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문제는 이런 논의 자체를 사실 서둘러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가격이 현재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달 7월 달에 어떤 가격 상승률은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북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그 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85제곱미터 네. 그 경우에 해당되는 지금 가격이 지금 20억에 근접하거나 20억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강북에서. 강북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우리가 중위 가격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단지, 대표적인 단지의 경우에 있어서 강북에서조차 지금 가격대 부분이 20억대를 지금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고가라든지 초고가라는 기준 자체의 논의가 아직 지금 현재 자체도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굉장히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이걸 9억을 갖다가 12억으로 올린다든지 15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불과 1, 2년 내에 이 기준조차도 또 과거의 퇴행적인 그런 기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금 아까 이런 그 기준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이제 그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중개 수수료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라는 부분, 또 체감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스럽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은 또 일감 공감이 가는데요. 네네. 한편에 보면은 이 중개와 관련된 우리의 중개 관행 자체가 특정 예를 들어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자기 중개 대상의 어떤 물건의 매각이나 전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정 중개에게 맡기는 그 전속 중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매도자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굉장히 양산되어 있는 중개사들 여러 곳에다가 이 부분들을 갖다 빨리 처리해 주는 사람한테 내가 혜택을 주겠다. 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다 보니까 사실 중개사들 사이에 있어서 중개 수수료 부분과 관련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잘 안 하려는 이유 자체가 초반에 이야기를 할 때는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게 제시해서 자기의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속 중개에 관한 부분들이 중개법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거의 잘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들은 중개사대로 가격 오르는 게 아까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중개사도 많이 배출된 상태에서 무한 경쟁 속에 어떻게 보면은 요율 자체를 가지고 이제 사실 중개사들한테 너무 압박을 가한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지금 빨리 논의는 해야 되는데 논의 자체를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빨리 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현실감 있는 그런 논의로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고가 부분도 지금 분명히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라보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논의가 돼야만이 이 요율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과거의 어떤 기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부분은 이 논의 자체가 금방 또 과거로 퇴행되는 그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잦아들긴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계속 얘기하고 이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을 못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더라고요. 지금 정해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고가주택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은 그 올림픽,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88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바뀌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정부가 바뀌는 동안에 집값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반복이 됐었더랬습니다. 사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를 풀고 사실은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네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규제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풀어줬던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좀 저도 아니면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예. 세상의 모든 자산이라는 것들이 하늘 끝까지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어떤 시기가 오긴 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거 1년 전, 2년 전의 어떤 생각들보다는 훨씬 더 집값에 대한 어떤 조정 국면이라든가 안정화 측면들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인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미 연준의 어떤 그런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테이퍼링을 좀 더 조기에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중금리들은 이미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최근에 보면요.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물가라든가 인플레 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서요. 맞아요. 이것을 방치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자산의 일종인 부동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가장 헷갈리냐면 과거처럼 혹시 현재 가격보다 그저 유지를 하고 멈추는 수준이 안정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많이 올랐던 것들이 가격이 이전에 5년 전, 3년 전으로 이제 완전히 회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안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가 고점인지 내년 말까지가 고점인지 이건 누구도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라도 정부가 또 너무 무리하게 규제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좀 잘하고 정부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어떤 그런 옥죄기라든가 그다음에 서민들이라든가 또 중개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좀 강한 드라이브만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당근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일단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 이르면 10월 정도에는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10월에 가능할까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올 때는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책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바뀌죠. 현실과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책을 유연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네. 수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만 세상이 변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맞춰서 고치지 못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각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몇 개월 안에 한 방에 해결하는 걸 해서 처리하겠다.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을 바꿔버리면 이게 당분간은 맞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좀 적용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또 이게 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다면은 이 규정을 바꾸더라도 자, 지금 당장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네. 추후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런 방향으로 더욱 보완하겠다. 이게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사실 연구원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뭐 개편을 어떻게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돼버리면 결국은 또 시장에 또 혼란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사실 정책을 어느 정도 항구적인 하나의 기준점을 계속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시장 상황의 변화도 그동안 많이 이제 했고 또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진보 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 DJ 때는 우리가 IMF의 후유증으로 인한 시장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DJ 정부 때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완화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네네. 지금 이제 저는 이 기준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사실은 이 정부와 관련된 이 규제, 이 중개수수료 부분을 지나치게 했을 때는 아마 또 상당수의 인력이 이쪽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안 되니까 중개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고용시장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중개사 시장에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험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약 한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뛰어드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의 자영업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또 그만큼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뭐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경우에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중개수수료 부분은 소비자나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중개 시장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과 관련해서 중개하시는 분 업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갖다 좀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각 정책 간에 균형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공인중개사 시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모든 과목에서 뭐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점 넘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46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영업 중인 분들이 한 11만 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일종의 뭐 장롱면허처럼 갖고 그냥 계신 35만 명 정도가 이제 그냥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또 뛰어들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면 결국은 공인중개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포화 상태로 가면서 레드오션이 되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또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험 자체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어떤 개편 방안들은 많이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인원이 양산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해년별로 약간의 시험의 난이도가 좀 다르긴 했어요. 어떤 애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또 약간의 어떤 수능도 뭐 불수능, 물수능 그런 것처럼 뭐 시위도 있었고 그런데 뭐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국민 자격증. 국민 자격증. 그러니까 내가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내가 준비하는 측면에서 중개사 자격증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따놓자라는 그런 열풍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중개사 시험에 그 수험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수능 시험 다음으로
응시 인원이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군요. 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누적 그 인원들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엄청나게 취득하기가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뭐 법도 공부하고 이래야 법도 공부해야 되고 과목도 꽤 많고요. 네네. 1차, 2차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중개사 관련된 학원에서 그런 교육기관에서 2년, 3년 공부하셔가지고 어렵게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뭐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쉽진 다만 않은데 이렇게 많이 뛰어드시는 그래도 거는 합격자 수가 생각보다는 꽤 많다 보니 이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실제로 또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질적 저하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그동안 많이 있어서 뭐 상대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지금쯤에서는 좀 고려해봄지 하지 않나. 그럼 뭐 협회 차원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훈님 어떠세요? 참 이 시험 자체가 좀 이제 문턱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또 뛰어드시면서 절대평가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뛰어들게 되면은 결국 뭐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든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요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자 지금 대한민국의 추세를 보면 최근 10년, 15년을 보더라도 어떤 전문 자격 라이센스에 대한 발급을 배출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는 분들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법률 서비스 분야입니다. 자, 저희가 20년 전 막 이럴 때는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문턱이 높았습니다. 지금 점점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 사이에 실력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접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게 기술사 같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수십 년 전의 기술사는 경력이 매우 많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취득을 하셔서 진짜 몇 안 되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아니 해외에서는 30대 초반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술사 자격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동급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40대, 50대 이상으로서 연세가 좀 있으시군요. 도장을 찍고 뭐 이런 업무 되고 있다. 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최근 10년간 보더라도 시험의 수도 증가했고 합격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분야에서는 이제 기존에 취득하신 분들은 신규 진입자가 없어야 본인들이 더 좋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는 합격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합격자 수를 줄인다고 해서 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냐 이거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출자가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실력 있는 분들과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 서비스가 친절하신 분들, 그렇지 못한 분들, 영업력 차이가 발생을 하고 오히려 그 중에서 이제 영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시장에 남아 있을수록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저희 한국에서 뭐 최근 10년, 15년 보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학생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자라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학생들을 봐도 뭐 이자니 뭐니 이런 거 알아듣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법률 교육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률이요? 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마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해도 그 기본적인 민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확정일자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또 우리 문화에 잘 맞는 거죠. 시험을 하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강제 공부를 시키는 거군요.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개업하지 않은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본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뭔가 한다고 할 때 뭐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합격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넓히는 것이 맞지 않나 더 합니다. 나을 수 있다.
네. 뭐 전체적인 이 국민들의 뭐 지식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그렇죠. 늘어나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역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양산이 되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뛰어들시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는 전문적인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야박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서비스의 질적인 어떤 그런 개선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좀 달성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험 선발 인원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위원을 국토부 산하에 있는 쪽을 제가 그걸 했었는데 그때 아마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해서 이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자리를 얻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적체되어 있는 그분들의 또 불만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회 문제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선발 인원을 매년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발 인원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식으로 전환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부분도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정비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을 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법무법인 쪽에서 이거는 법률 행위의 일부분을 우리가 스포트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해서 들어온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공인중개사 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자격증과 관련해서 선발 인원을 일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수수료 문제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중개사들의 얘기도 들어야겠죠. 가운데 어디선가의 이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시간이 급하다기보다는 내용의 정확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성기술 연구위원 최영수 교수, 이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